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은 비 오는 화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오는 비로 켜켜이 쌓인 미세먼지 다 씻겨 나가길 바라보면서 오늘의 큐시트부터 보겠습니다. 기자가 직접 현장을 가는 프레스룸이 간다. 오늘은 민주당 선대위에서 공동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을 만났습니다. 다변가이자 달변가인 우 의원의 모습 잠시 뒤 만나보겠습니다. SNS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올리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오늘 예정됐던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잠시 뒤 알아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 충청도에 간 충청의 아들 윤석열 후보. 지역 민심은 어땠을지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새벽부터 내리는 비가 쉬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또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김다영 캐스터, 내일 영하라고요. 네, 현재 서울에 내리던 빗줄기는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됐던 비구름대는 오후에 들어서면서 점차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들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남해안에는 최고 50mm, 강원과 영남 지역에는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이면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점차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 산지와 강원 산지에는 최고 7cm, 그 밖에 내륙 곳곳에도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져 있고요. 해안가와 강원 산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순간 풍속 초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1도, 대구는 1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시속 130km 강풍. 아비규환입니다. 이 사진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굉장히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호정 기자, 우리 고속도로 속도 제한이 110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130이 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 시속 130km면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의 위력인데요. 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렇게 돌풍이 전역을 덮쳤습니다. 이 돌풍의 위력이 어땠는지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요. 이 커다란 트럭이 휘청이더니 그대로 옆으로 넘어지는 모습이죠. 이 운전자는 안에서 이 구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고요. 네. 이 외에도 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쓰러진 트럭이 한두 대가 아니었고요. 지금 보시는 건 사방에 뭔가가 날아다니는데 저게 건물 잔해와 시설물들입니다. 그리고 네. 사람들은 이 땅에 붙어서 기어서 이동하는 네. 모습이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계탑이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 모두 터키에서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최고 시속 130km의 돌풍이 불어 닥치면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당국은 이번 돌풍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친 시민들 대부분 이렇게 날아온 잔해나 외부 물건에 의해서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요. 네. 이 지붕이 날아간 건물만 최소 33채고요. 나무는 200그루 가까이 뿌리채 뽑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 해상 통행도 금지가 됐고요. 이스탄불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여객기도 주변으로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네, 사실 저 피해도 어마어마합니다만 이 가장 큰 피해는 인명 피해입니다. 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사실 터키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 터키 산불이 심하다는 소식이 저희가 프레스룸에서도 전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프레스룸 팀이 그때 산불이 너무 많이 나서 이 나무가 다 죽었다고 이 불에 탔다고 해서 이 나무 묘목을 좀 기증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저희 그때 그 인증서도 있죠. 네, 그 인증서
저희가 뭐 생색을 내려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이 터키에 산불이 심했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윤경호 위원님, 사실 터키가 산불도 이렇게 났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강풍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잖아요. 특히 네. 이스탄불 인근에만 불어닥쳤다고 했지만 시속 130km의 강한 바람이라면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10월에 갑자기 눈이 폭설이 내리고요. 또 오랜 동안의 홍수로 비로 인해서 홍수가 나버리고 결국 나타나고 있는 여러 극단적인 자연 현상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알래스카에 뭐 빙하들이 녹아내리는 거 이런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지금 아닌데요. 네. 결국 이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인해서 생긴 이런 극단적인 자연 현상,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지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지구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이런 시속 130km의 강풍을 보면서 조금씩 느끼는 게 아닐까. 결코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하신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부디 더는 다치는 사람이 없이 좀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아이 살린 거리의 영웅인데요. 김현 기자, 일단 이 얘기 키워드에서부터 미담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린 택시기사의 이야기입니다. 50대 택시기사 A씨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의 송파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요. 저렇게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네. 이상하니까 택시기사 바로 내려서 찾아갔는데 아이가 이때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네네. 이때 저렇게 일단 아이에게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때 아이는 의식이 쓰러져서 이제 넘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요. 네. 입안에 피가 이렇게 가득 고여 있는 상태였는데 저렇게 응급 처치가 되면서 다행히 이제 기도가 열리고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119 구급차가 곧바로 도착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택시기사가 아예 이제 엄마와 아이를 태우고 인근 대학병원까지 이 본인이 운전하는 택시로 이렇게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네. 아이를 이제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어머니가 이제 감사하니까 택시비와 더불어서 이제 소정에 좀 돈을 이렇게 드렸는데 택시기사 이제 돈도 받지 않고 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사연과 이제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굉장히 칭찬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칭찬이 이어지고도 남을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택시 운전기사분이 보통 분이 또 아니에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심폐소생술이나 이 응급처치를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네. 하는 모습이었죠. 이 택시기사는 유명 호텔의 안전관리실에서 30여 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이제 안전관리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런 긴급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이 호텔이 매각이 되면서 직장을 나왔고 얼마 전부터 저렇게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 택시기사가 일하는 이 같은 택시기사 운전 동료가 이런 미담은 좀 알려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세상에 공개를 하게 됐는데 이 동료가 사건을 제보하려고 했을 때도 이 택시기사는 부끄럽다면서 끝까지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하고요. 네. 실명도 공개를 하지 않았고 이 동료 택시 운전기사가 그래도 좀 알리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윤후 아빠라는 이것까지만 이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김영 기자 발음을 잘해줘야 됩니다. 네, 미담이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윤후 아빠라는 네. 공개를 했고요. 이런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이 정말 멋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칭찬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멋있는 모습이라고 뭐 누가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지금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교련 시간에 심폐소생술을 배웠던 그 기억이 이제 어렴풋이 나는데 내가 저 상황이면 글쎄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장난치지 말고 그때 좀 잘 좀 배워놨을 거라는 좀 후회가 들기도 하네요. 백화점 천장 와르르. 네.
이수아 기자, 이거 어제 여의도 백화점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개장한 신상 백화점이죠. 네. 이때 코로나 시국에도 사람들이 개장 때 몰리면서 그 자체가 뉴스가 되기도 했는데 네. 이 어제 오전 11시 15분경 이 백화점 3층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속옷 매장 쪽이었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있지만 천장이 통째로 뜯겨 내려져서 이 아래로 주저앉고 뭐 내부 골격이나 환기구 그리고 전기줄까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다 노출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떨어진 잔해에 어깨와 머리 등을 맞은 직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매장 쪽에 손님이 없어서 다행히 추가 부상자는 없었다고 하는데 당시 백화점에 있던 현장 시민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져 있는 걸 아까 봤거든요. 특별하게 뭐 왜 그랬는지 모르니까 그냥 처음 보고 나서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 때 그 사건이 떠오르기는 했는데 약간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우선 항상 한번 주변 상황 보고서 오게 되었어요. 네, 솔직히 걱정되긴 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천장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좀 무섭긴 하네요. 네, 개장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이런 사건이 생겨서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네. 일부 시민들은 삼풍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백화점 측은 사고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매장 가장 안쪽에 석고보드가 무너지면서 네. 나머지 천장 마감재들도 함께 떨어진 것이다. 올 1월에 인테리어 공사 때 석고보드 위에 합판을 붙이면서 무게 하중이 늘어나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입니다. 백화점 관계자 얘기 듣고 오실게요. 천장 매장 영업을 중단하고 천장에 대한 전밀 안전조사 실시하고 있고 향후 전층에 대해서 정밀 안전조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원래 백화점에 입점하는 이 브랜드 매장의 경우에는 시공업체를 그 매장 측에서 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속옷 매장의 경우에는 좀 천장에 목재 느낌을 내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목재 합판, 나무 합판을 하나 더 대면서 네. 천장이 무거워져서 내려앉았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네. 아니 뭐 사실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백화점에 천장이 무너질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윤경호 위원님. 사실 얼마 전에 뭐 강남에서도 뭐 천장에서 막 물이 쏟아지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어떤 뭐 고객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이런 거 보면은 삼풍백화점이 생각나서 더 무섭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아마 국민 모두 그 일 때문에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백화점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와서 뭐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큰 거 아니겠어요? 95년 6월 29일이었습니다. 뭐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이기도 하고 정말 비극인데요. 그때는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많은 희생자가 나와서 다시 기억에 떠올리기 싫은 사건이었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2중, 3중, 4중의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까 백화점 관계자가 전층에 대해서 천정 안전 문제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게 시급히 필요해 보입니다. 미리 이게 단순한 천정의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데서 생긴 문제라고 예단을 하지 말고 다른 층 그리고 건물 전체에도 만에 하나 빈틈이 있는지 여부를 이런 기회에 점검을 하는 게 더 큰 사고를 막는 게 아닐까. 아까 뭐 앵커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백화점의 강남점도 그때는 뭐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네.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두 백화점 다 뭐 이미 다 시청자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두 백화점 다 대한민국 대표 백화점들이고 네. 또 뭐 다수가 언제든지 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안전 점검은 정말 2중, 3중, 4중 되풀이해서 하더라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이 웬만한 연령대의 국민들은 다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또 뭐 성수대교 붕괴 이런 큰 이 대형 사고들 사실 이런 게 모두 설마 했지만 일어난 그런 사고들입니다.
이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죠. 이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엔 이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작은 사고들을 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만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프레스룸이 간다 시간입니다. 저희 프레스룸 기자가 직접 현장으로 가서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고 오는 바로 그런 시간이죠. 이번엔 어떤 기자가 누굴 만나고 왔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투자도 받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제가 대표였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이 아닌 일로 비난받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상호는 시인이다. 참모들이나 가족들은 왜 굳이지 않아도 되는 일에 왜 나서서 왜 오지랖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건 저희 운명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호정 기자, 이번에는 우상호 의원을 또 만나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상호 의원 지금 민주당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또 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진행하는 대표기도 한데요. 의원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은 옛날에 그 학생운동 하던 맞아요.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 이한열 열사의 영성사진을 들고 있는 이 학생이 바로 우 의원이고요. 얼굴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혹시 이분은 누군지 네. 알아보실까요? 글쎄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세히 보면 얼굴이 살짝 남아있는데 바로 네. 배우 우현 씨입니다. 아, 네. 네, 이렇게 두 사람이 연대 총학생회 활동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우 의원이 총학생회 학생회장일 때 네. 배우 우현 씨가 사회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보니까 무슨 민주화 운동 동지였었던 사람들이 한 명은 국회의원, 뭐 한 명은 배우, 다들 잘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 의원의 민주화운동 동지하면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또 있어요. 네, 저희가 사진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인데 혹시 여기서 대체 우 의원이 어디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알아보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일단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이 북어로 때리는 사람은 상당히 신나하는 것만은 확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래 얼굴이 벌거진 채로 발바닥을 맞고 있는 네. 이 분이 바로 우상호 의원이고요. 이 신이 나서 발바닥을 때리고 있는 이 네. 사람이 바로 배우 안내상 씨입니다. 네. 무려 1991년 우 의원의 결혼식 피로연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배우 우현 씨, 그리고 안내상 씨, 그리고 우 의원까지 세 사람은 오랜 절친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서울시장 경선 당시에도 네. 최근에도 이 세 사람이 유튜브에 함께 출연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이 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ello. Hello. Where are you, 우상호? 왜요라요? 영어 많이 배웠다. 악수 한번 하시오. 아유 유명한 연예인들. 예. 아이고 유명한 연예인들. 유정 활동 안 하고 아이씨. 토요일 야, 이러니까 상호 형 같네. 이러니까 인간 우상호가 나오네. 야, 역시. 안 다쳤어. 자, 농민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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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 외관상으로는 다른 모습이지만 우상호가 갖고 있는 거는 뭐 한결같으니까. 딱 보는 순간 아 역시 형은 또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내지는 또 일하는 모습이 되게 어울린다. 네, 뭐 웨어라 유 우상호 이러면서 상호형 어쩌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단 세 사람 굉장히 친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상호형 같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우정 그리고 인연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제가 신혼 때 그 두 명을 데리고 살았죠. 예, 둘 다 잘 데가 없고 둘 다 대학로에 무명 배우 할 때니까 그럼 우리 집에 같이 있자. 그래서 신혼 때 이제 방 하나를 내줬죠. 저 두 명한테. 아내분은 괜찮다고? 다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 뭐 어차피 우리는 그때 애가 없을 때니까 우린 방 하나만 쓰면 방 2개짜리 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연 안내상한테 방 하나를 내주고 같이 생활했죠. 근데 그
저렇게 유명한 배우가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월세를 좀 세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저한테는 친형제 같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둘 다 그 민주화운동 할 때 다 감옥 갔다 왔던 일종의 민주화운동 동지들이고 제 대학교 후배들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 두 분은 학생운동 시절에도 워낙 끼를 발산하시던 분들. 네. 그 두 분은 의원님이 이런 정치인이 되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전혀 상상을 못했죠. 제가 국회의원 할 거라고는 아마 대체로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저도 몰랐고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 아예 한 달간 먹고 자면서 제 선거운동을 도왔어요. 앞에서 이제 막 율동하고 그걸 다 진두지휘한 사람이 우연. 저 두 사람은 또 특별히 우리 당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러는 친구들인데 그러는 이제 인간 우상호를 돕는다 그러면 이제 촬영 일정이 없을 때는 와서 늘 도와줬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형은 꼭 4년에 한 번 전화하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선거 때만 부른다고. 네, 근데 형은 꼭 4년에 한 번 전화하더라라는 거 친하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니까 무슨 신혼부부 월세방에 두 사람이나 데리고 와서 이 살았다고 하니까 이 오 의원님 상당히 아내분한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쫓겨나지 않고 있었던 게 참 다행이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오 의원을 뭐 대학 친구의 우정을 알아보자라고 해서 만난 건 아니잖아요. 이 정치인 우상호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정치인 우상호를 얘기를 할 때 사실 가장 최근에 좀 생각이 나는 건 이겁니다. 이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이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탈당을 권유를 했었는데 그때 오 의원이 있었거든요. 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때 굉장히 벌컥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모습 같이 좀 보고 올까요? 실하게 해명 소명자를 제출해서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 예필을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소명자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난 22년간 이 당을 떠난 적이 없는데 탈당을 권유받는 것이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정치인에게 출당이라는 것은 엄청난 형벌인데 굉장히 큰 징계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소명을 받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도부 의원이었지만 과거에 제 20몇 년 인생에서 처음 듣는 일이어서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나. 네, 우상호 의원 보신 것처럼 당시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 이 농지법 위반 혐의, 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탈당을 권고한 당대표, 이 송영길 대표와 의원이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네. 이 두 사람이 이 일로 사이가 틀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탈당 권유를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와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당시에 좀 어떤 심경이었는지 좀 서운한 마음은 없었는지 좀 궁금해요. 당대표 송영길 씨는 원래 저하고 대학 동기고 같은 민주화운동 동지고 그래서 뭐 한 40년 친구죠. 근데 그 발표하는 당일날 2시에 전화가 와서 30분 후에 발표하는데 너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네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 당차원에서 좀 조사를 해서 오히려 나 같은 사람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줘야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잘 아는데 저렇게 정부 기관에서 조사해서 수사 의뢰를 하면 당 차원에서 분류해서 빼주기가 좀 어렵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서운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무혐의 판정을 받고 다시 이제 저녁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안하다. 근데 당시 대표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도 사정은 이해한다. 근데 제가 대표였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라는 얘기도 하고 제가 대표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웃는 모습이 사실 마무리를 좀 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오 의원 송 대표 옆에서 지금 열심히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오 의원이 이번에 그 열린민주당이랑 합당 문제 이거 협상 대표를 맡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 대표라는 게 사실 쉬운 자리가 아닌데 네. 당 내부에서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질문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얘기 들어보시죠.
민주당과의 합당 네. 실무 책임자로 네. 이제 임명이 되셨으니까 이제 여쭤보면은 이 합당이 이 중도를 포용하기 위한 행보가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어요.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은 중도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분열되어 있는 전통적 지지층을 통합하는 일입니다. 선거는요, 먼저 전통적 지지층을 선결집하고 그 이후에 중도 외연 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중도 외연 확장이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게 사실이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열린민주당과 통합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도 거기 있어. 그러니까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대선 때는 불편한 걸 좀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른 분들과 동거하는 것도 참아야 돼요. 아니 좀 국민의힘은 김한길 전 대표 같은 분도 영입을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같은 편에 선 사람이 함께하는 걸 불편해합니까? 그래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견을 좀 얘기하자면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과연 합당을 하지 않는다고 이재명 후보를 안 찍을까? 찍는 사람이 생깁니다. 생긴다고. 정치는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열린민주당 당원들 중에서 4.7 재보궐선거 때 박영선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 이 우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전통적인 지지층을 먼저 이 결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중도로 확장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 의원이 말하기를 같은 편인 사람이랑 통합을 하는데 왜 불편해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같은 편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게 사실 이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 합당 문제를 두고 이 조국의 강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 당내에서 조국의 강을 둘러싸고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정말 큰 강이죠. 결국은 이 선거의 관건은 중도. 누가 마음을 얻느냐, 중도의 마음을 얻느냐인데 그중에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중에 큰 거는 결국은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넜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정도를 지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나쳤습니다. 만약에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네, 이 민주당 내부에선 조국 사태가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좀 부정적인 입장에선 이 열린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당 협상 대표인 우 의원에게 이 조국의 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조국 장관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해임되고 수사받는 과정에서 커졌던 사건이고요. 지금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국 전 장관이 자기 페이스북에서 사과문을 썼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또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 이상 건널 수 있는 강이 또 있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다. 건넌다는 건 반성과 통찰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반성하고 사과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그거는 계속 강을 건너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거고 사실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넌 겁니다. 이미 우리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조국 장관이 끼어들 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이지 조국이 아닙니다. 네, 지금 우 의원은 이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넜다, 안 건넜다고 말을 하는 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의지는 굉장히 확고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 우 의원 뭐 협상 대표기도 합니다만 합당 문제에 있어서 협상 대표기도 합니다만 또 선대위 총괄 본부장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쇄신에 대해서 직접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주요 정무직 당직 의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일괄 사퇴의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놔 주신 용단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적게 하는 거는 다선이냐 중소, 초선이냐 재선이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쇄신은 누구를 죽이려 드는 게 아니고 선거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돌려야 돼요. 그럼 몸집을 좀 줄여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고 비주류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국회의원이 소수잖아요. 그럼 당하고 소통이 되겠냔 말이에요. 당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재명 후보에 가까운 분들이 당직을 맡은 거는 후보와 소통하는 정당이 되려고 한 거니까 잘한 거죠. 그런 다선 의원들이 쭉 내려놓고 좀 젊은 의원들을 발탁하려고 한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네, 지금 우상호 의원, 이재명 후보가 이 당내에서 비주류였었기 때문에 이 본인 측근들 중심의 이 선대위 개편은 상당히 좀 잘한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 의원이 달변가예요. 또 다변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네. 마지막에는 이거 돌아가서 편집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걱정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질문, 이 프레스룸 공통 질문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상호는 뭐다?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상호는 시인이다. 네. 지금 시인이라는 게 아니라 시인이 되고 싶다 이런 취지고, 제가 이제 연대 국문과를 가서 원래 시인이 되려고 했다가 학생 운동을 해서 제가 가고 싶은 삶을 못 살아서 정치 은퇴하면 시집 한 권 내고 싶다 이런 바람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의원님 시를 쓰신 게 아직은 없으실까요? 많이 있는데 뭐 옛날에 문학상 탄 것들 나는 사실 한때 시를 태워버려가지고 다. 왜요? 전두환하고 싸우는데 내가 시 쓰는 일에 너무 이렇게 매이면 약해진다고 생각해서 태워버리면서, 그래서 그때 시 남아있는 건 문학상 탄 거 2번 탔거든요. 전국적인 문학상. 10편밖에 안 남아있어. 대학 때 쓴 시는. 네, 아니 우상호 의원이 우상호는 시인이다라는 말을 할 줄은 정말 예상을 못했었는데 좀 의외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호 의원이 그래도 이 총괄 선대본부장이니까 이재명은 땡땡땡이다. 요것도 한번 물어보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실 줄 알고 이 질문까지 준비를 네. 했습니다. 이 조만간 총괄 선대본부장을 내려놓는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 질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실용주의자다.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를 보면 완전 실용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의 진영이 완전히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보든 보수든 좋은 정책을 계속 차용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냈죠. 그래서 이재명 하면 대부분 해결사, 뭔가 추진력 이런 걸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우상호 의원 마지막까지 이재명 후보를 칭찬하는 이 총괄 선대본부장의 면모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호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 이호정 기자랑 같이 저희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통해서 이 민주당의 선대위 이 소식도 살짝 들여다봤는데요. 이준석, 윤핵관의 분노, 윤핵관 누구입니다. 근데 윤핵관, 대체 이름이 특이하죠. 이 누군가 싶은데 성이 윤이고 이름이 핵관인가요? 김현 기자, 윤핵관이 누굽니까? 네, 윤핵관, 이 사람 이름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윤석열 캠프의 핵심 관계자. 이 세 글자의 줄임말입니다. 이 세 네. 문장의 줄임말인데요. 갑자기 이 윤핵관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이 윤석열 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핵심 관계자, 이제 김종인 위원장 체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이 발언을 두고 이제 지금 사실이 맞냐, 뭐 윤핵관이 도대체 누구냐, 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제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만나서
총괄 선대위원장 없는 선대위 구성을 논의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굉장히 자존심 상해가면서 참았지만은 이제는 참지 않고 김종인 위원장 없이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약간 폭탄 발언들을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이 윤석열 캠프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로 핵심 관계자가 맞기는 맞는지 여러 추측과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이 얘기는 이 윤핵관 핵심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물 건너 갔다인 건데 사실 이 부분은 김현 기자 그냥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금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들이 김종인 위원장 뭐 출근하고 퇴근길 지금도 뭐 지금 몇 주일째 계속 따라붙으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 이제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 아무 소리 안 나올 테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라. 이제 그만 물어봐라.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네. 기자들이 그럼에도 계속 질문을 이어가면은 이제 약간은 좀 짜증을 내는 모습도 보이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 이야기 없다.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계속 침묵을 이어가고 이제는 아예 뭐 대답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윤 후보와 연락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계속 기자들이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데 네. 계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김현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현재로선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그 앞에서 자꾸 질문하는 이 취재진이 혼나기까지 하는 뭐 그런 상황인 건데 이수아 기자, 지금 이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을 얘기하는 이 윤핵관 핵심 관계자, 이 핵심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이준석 대표는 또 아는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 연일 계속해서 이 윤핵관이 누군지 확신하고 있다. 본인은 네. 잘 안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 사람이 결국에는 김 전 위원장에게 뭐 윤 후보가 최후 통첩을 했다. 그리고 이 대표가 윤 후보를 골탕 먹이려고 당사를 왔다 갔다 하게 했다. 뭐 이런 발언을 다 한 사람이고 결국에 이 세 사람 사이를 이간질한 장본인인데 본인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전 위원장도 방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지만 이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주접 떤다고 과격한 표현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같이 발언으로 듣고 오실게요. 복잡한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어디 보니까 뭐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주접 떨어졌는데 후보와 저는 이제 계속 소통을 이제 지속해 나가고 있었고 저와 후보의 소통을 이제 좀 방해하려는 분들이 있는지 자꾸 이제 익명 인터뷰를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익명 인터뷰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후보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언론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당대표신데 누군지 모르십니까? 알죠, 전 잘 알죠. 아 그래요? 그러나 네. 언론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좀 제가 적당히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내가 알고 있으니 적당히 해라 일종의 경고까지 했었는데 네. 김 전 위원장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기사가 어제 이 사람 발로 또 난 거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 대표가 SNS에 그 해당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익명 인터뷰하고 다니는 그분 이제 대놓고 공작질을 하는군요 라고 글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4시간쯤 뒤 다시 SNS 글을 하나 더 올리는데요. 웃음 이모티콘과 함께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50분 뒤쯤 이모티콘을 하나 더 올립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를 갖고 저희 기자들이 조금 얘기를 해봤었잖아요. 근데 네. 보시면은 이 웃음 표시 옆에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향하는 듯한 일종의 야유를 뜻하는 게 아닌가 저희끼리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네. 이 이모티콘을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하나 더 올린 거예요. 이 의미심장한 글이 끝이 아니었는데요. 이 대표 오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당 관계자 발로 건강이 좋지 않다. 뭐 업무가 많아서 과로했다. 뭐 이런 추측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이상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 측이 직접 아니라고 부인을 한 상황이고요. 네. 이 건강 문제가 아니라면은 일정 취소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니 뭐 365일 중에 뭐 당대표 일정 하루 정도 뭐 취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전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말이 또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더 궁금해지는 게 이 대체 윤핵관이 누구냐? 바로 그 부분인 건데 이 얼마 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곁에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 보면은
지나치게 자기 어느 특정한 사람, 편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집착을 하다가 결국 가서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의 뭐 문고리 3인방, 그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국사를 다룰 것 같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지금 후보는 냉정한 판단을 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 윤 후보 주변에도 좀 문고리 3인방처럼 좀 후보 눈을 흐리는 좀 그런 사람들도 덜어 보이시는가 보군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네, 뭐 엄밀히 얘기를 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문고리 3인방이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이 사회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이 윤핵관 누굴까요? 글쎄,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다르겠죠. 제일 관심은 이준석 대표가 찍은 윤핵관이 누굴까 이게 궁금하죠. 네. 지금까지 쭉 드러난 몇 사람의 행적을 보면 우선 권성동 현재는 사무총장, 네. 예, 그리고 6개로 나눠져 있는 본부장 중에 당무지원 본부장을 맡고 있죠. 권성동 사무총장은 역할이 많았어요.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브릿지 역할을 쭉 했죠. 네. 지난 24일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윤석열 후보와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거의 마지막 단판에도 옆에 배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날 오전에 권성동 사무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또 따로 찾아갔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주접을 떨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당사자는 아마 윤석열 후보 본인이 아니라면 권성동 사무총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주목을 끄는 인물은 장제원 의원이죠. 장제원 의원은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의 신뢰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십니다만 음주운전 2번이나 걸려서 물의를 일으킨 래퍼 아들 때문에 여론의 비난이 높았고 여론의 시선이 싸늘해져서 사실 전면에 등장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제동이 걸려서 본인이 그만둔 벌써 2번이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도 비서실장 또는 다른 자리에 내정이 됐다고 얘기했지만 또다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니까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직을 맡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결국 짐작을 해보면 이 2분 중에 한 분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역할이 많고 또 권한이 많이 부여된 사람 중에 결국은 이런 플레이, 언론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준석 대표의 SNS나 아니면 직접 했던 코멘트 중에도 공작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과연 이게 윤 후보의 뜻이 실린 거냐 아니면 이 수석 참모에 가까운 이분들 선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거냐 이걸 놓고 이제 서로 암투 내지는 막후 줄다리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제가 이런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은 지금 선대위 구성을 놓고 벌써 20일 넘게 특정인을 모셔오느냐 마느냐 아니면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이분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느냐 수직적인 관계로 가야 되느냐 과거에 비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 곁가지를 가지고 많은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절대 지지층들이 보면 이거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중도 지지층이나 지금 국민의힘에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면 상당히 가관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윤핵관이 누구이냐에 대해서 실명을 걸어다면서 이 사람이 아닐까 추측을 한다라는 말씀이랑 같이 해주신 게 이 선대위 갈등 이제는 그만 가야 된다라는 이 조언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사실 이 윤핵관이 누군지도 궁금합니다만 이준석 대표 일정을 전면 오늘 취소했단 말이에요. 이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솔직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좋은 감정일 리 없겠죠. 그래서 네. 다음 행보는 저희가 조금 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발언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 윤 후보에 대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인의 입장을 내는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어제 총괄 본부장들과 모두 함께 가기로 했다라고 선대위에서 발표했던 충청 방문 일정 이 대표가 못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당패싱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 대표 관련해서 SNS에 이준석이 간다고 발표하는 일정은 좀 이준석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해라라면서 선대위에 돌직구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SNS에 내보낸 글은 선대위에 날리는 돌직구였다면은 이 당 중앙 여성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윤 후보에 관련해서 뼈 있는 농담이라기보단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우리 후보가 검찰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를 해서 정치를 잘 모른다. 당이 후보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면서 윤 후보가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사실 이 당내에서 뭐 이준석 대표의 뭐 여기까지 이 발언 유호정 기자 이 보면은 이거 당 대표 패싱 논란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당에서는 이 일정 문제와 관련해선 선대위의 실무적인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일정 팀은 있는데 선대위가 제대로 완벽하게 짜져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서 빚어진 선대위가 잘 지금 정리가 이제 완벽하게 되어서 가동을 한다면 아마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에게는 후보 일정이 실시간으로 전달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저도 언론을 보고 일정을 알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던데 뭔 뜻으로 해서 그러죠? 무슨 뜻인지 뭐 그렇게 심각한 내용인 것 같지는 않는데요. 자신의 역할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조금 뭐 다른 뜻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이 무슨 뭐 선대위를 그만둔다거나 선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선대위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실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표의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 웃는 게 아니니 SNS 글이잖아요. 그런데 이 글에 대해서 김 최고위원은 심각한 내용 같진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별일 아닌 것 같다는 건데요. 이 김병준 상임위원장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병준 위원장도 이 일정 문제 자체는 실수 같다고 동의를 했지만 다만 이 글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큰 메시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대표와 후보 간의 갈등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라면서 후보한테도 안 좋고 국민이 보기도 안 좋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네티즌들과 활발히 소통을 하는데요. 홍 의원도 마찬가지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오늘 대선 치르기 어렵다. 당대표가 선대위원장이 돼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설쳐서 대선 캠프가 잡탕이 되었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오늘 SNS에는 당대표를 겉돌게 하면 대선을 망친다라는 글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뭐 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경호 위원님, 이준석 대표의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뭐 약간의 실력 행사를 하는 거겠죠. 그게 뭐 거취 문제.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를 지금 내려놓는다? 아니 정당의 전당대회를 거쳐서 뽑아놓은 당대표는 이미 절차상의 정당성이나 민주적인 정통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위치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뽑을 때 젊은 보수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환호와 박수를 얻었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그리고 그때 뽑을 때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어지는 지방선거의 공천권에도 당대표가 권한을 갖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부의 갈등 때문에 중간에 당대표직을 던진다? 그건 뭐 충동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건 당원들의 뭐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다라는 식의 표현은 일종의 실력 행사라고 봐야겠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본인 말대로 패싱을 하거나 아니면 뭐 건너뛰는 그런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지금 국면에서는 모든 초점은 후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아마 당대표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뭐 거취를 결정하는 뭐 당대표를 그만두거나 하는 이런 일은 아닐 거다. 그냥 단순한 실력 행사일 거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거나 일단 이런 갈등 국면이 길어지면 이거는 후보의 지지율에도 또 바로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굉장히 좀 길어지지 않는 게 충청의 아들 윤석열 대 영광 거물 품은 이재명입니다. 이 대선 본격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후보들 지금 전국 각지를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충청을 찾아서 이 청년 토크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김현 기자. 근데 이 토크 콘서트에서 이 청년들이 던진 질문이 참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충청 지역에서 석열이 형의 토크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청년들과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모습 보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 청년들의 재기발랄한 질문과 더불어서 윤석열 후보도 평소와 조금 다른 이제 편안하고 그리고 또 재치 있는 답변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탕수육은 부먹 찍먹이냐? 혹시 후보님께서는 찍먹인가요, 부먹인가요? 저는 구워서도 안 먹고 소스에 찍어 먹지도 않고 예, 볶아 드세요?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간장에 찍어 드세요. 후보님이 그 대학 시절 중에 학점이 몇이었는지 궁금. 4.3인가가 만점이었고 네. 한 3.7부터가 A면은 거의 B제로 B 정도 졸업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킹메이커는 국민이 킹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2030 여러분들이 킹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의 확고한 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대전 지역 명물인 그 성심당의 튀김 소보로라는 빵이 있잖아요. 네. 저도 이 빵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는데 이 빵 얘기도 하면서 자기가 검사 시절에 뭐 지각을 하더라도 이 빵은 꼭 사 먹었다. 뭐 이런 가볍고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충청 지역 청년들과 뭐 유대감도 쌓고요. 재밌고 훈훈한 시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게 재밌고 훈훈한 얘기를 그렇게 진중하게 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청년들과의 분위기 굉장히 좀 훈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한테 한 발 다가가면서 또 반대로 기성세대한테는 또 한 발 멀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의혹이 너무 과했던 것인지 윤석열 후보 이번에는 기성세대를 좀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청년 표심을 잡으려고 선거마다 정치 세력들이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기성세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넘어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바로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기성세대.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 청년들이 똑똑하다, 기성세대보다 똑똑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 뭐 가만두지 않았겠죠. 이 발언을 두고 윤석열 후보가 또 망언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윤석열 후보가 중장년층들을 머리도 좋지 않고 뭐 청년들에 비해서 20-30%밖에 못 보는 옹졸한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서 지금 이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또 원치 않게 지금 곤란에 처한 모습입니다. 네, 뭐 기성세대를 비하했다라는 이 발언도 사실 뭐 현장 그 당시에서는 뭐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었던 걸로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이 청년들이랑 굉장히 좋았던 훈훈했던 분위기가 또 일순간에 싹 꺼진 적이 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25일 윤석열 후보 모교인 서울대를 가서 개강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느 인물을 좋아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해요. 근데 네. 윤석열 후보 여기서 즉답을 피하고 다른 대답을 내놓는데 이때 상황이 조금 머쓱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삼국지 연예인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인물이 있는지. 삼국지가 나오면 또 뭐 자꾸 정치 얘기가 나와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 많이 봤던
여러 차례 봤던 영화와 그 책이 생각이 하나 지금 말씀하시니까 나는데 러시아 혁명 그 직후의 그 역사와 이 삶이 들어간 닥터 지바고가 생각이 납니다. 그 책도 여러 번 보고 또 영화도 그때는 뭐 영화 극장에 가서 볼 수밖에 없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계속 봤던 기억이 나고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굉장히 좀 진중하게 답을 했습니다. 이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상황이었고요. 이준석 대표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삼국지 이야기하면 재밌겠다 뭐 이러면서 분위기를 돋구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윤석열 후보 삼국지 이야기는 좀 그렇다면서 답을 피했고요. 이 과정에서 좀 망설이는 모습도 보이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여기서 이제 또 짚고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종합적인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비판을 했고요. 여당 성향의 이제 누리꾼들은 윤석열 후보 동문서답한다. 인문학적 소양이 의심된다. 뭐 이러면서 조금 이제 비판의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 여기서도 좀 이제 의도치 않게 논란을 일으키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 삼국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또 인물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정치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을까 봐 이 닥터지바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영걸 위원님 지금 보면 저는 오히려 약간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 지금 생각보다 좀 상당히 좀 노련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 대답을 하면 정치로 해석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동문서답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까 윤석열 후보가 삼국지 얘기하면 또 정치 얘기로 갈 거니까라는 대답으로 저는 가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격을 당했던 것처럼 역시 대통령 후보는 제가 이런 기회 될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는데 무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발언의 순발력도 있고 그다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깊이 여기에서 또 순발력 그리고 통찰력을 보여주기를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거죠. 이 자리는 아마 서울대 학생들과의 만남의 자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아마 하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저런 비판을 하는 쪽은.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답변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맞닥뜨려지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청년들과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쭉 가는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제3자들이 보면 상당히 각본을 짜놓고 할 거야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질문까지 다 조율을 하지는 않더라도 저런 자리에서 후보 본인이 듣기 싫어하고 굉장히 거북해하는 까칠한 질문 이런 거는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저런 자리에서는 좀 분위기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순발력 이게 필요할 텐데 그게 과연 공부해서 될지 아니면 갑자기 될지 평소에 결국 쌓여있는 내공이 반영이 돼야 될지 아마 후보 굉장히 곤혹스럽고 고민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이 앞서서 뭐 충청도에 가기도 하고요. 또 서울대 후배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러는 사이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 가 있었습니다. 이수아 기자, 이재명 후보는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 고향이죠. 이 전남 영광에 갔더라고요. 네, 어제 매주 타는 민생버스 호남편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마지막 일정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인 전남 영광을 찾았습니다. 왜 이곳을 선택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선대위가 경선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영광 방문한 이 후보 현장 모습 보고 오실게요. 영광이 낳은 대한민국의 정치 거물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잘 모시고 더 유능한 민주당으로 더 새로운 정부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있는 더 나아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광국민이 구워서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 영광을 생각하고 영광군이 낳은 이낙연 전 대표님을 생각하고 저렇게 굴비를 먹으면서 이 전 대표를 생각하겠다 라면서 이 전 대표를 언급까지 했는데 보이지가 않죠. 사실은 여기서 깜짝 만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전 대표 측이 일정 전에 이미 이 기간
충청과 경남 일정이 잡혀 있다라고 동행서를 일축하면서 사전에 일전 동행이 불가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후보도 관련해서 이 전국 순회 일정 중에 일부였기 때문에 이 전 대표에게 따로 동행해달라 부탁은 하지 않았고 이 떠나기 직전에 이 전 대표에게 말을 했더니 이 전 대표가 아쉽다, 뭐 같이 가면 좋았을 텐데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의 만남이 기대되던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혹시 둘의 앙금이 다 풀리지 않은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이 뭐 동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이낙연 전 대표를 뭐 전남 영광이 나온 정치 거물이다라고 굉장히 좀 높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수아 기자,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그 경선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당에서 당원 게시판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당장 내일이죠. 다음 달 1일부터 권리당원 게시판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난 10월 경선 후유증으로 당원 간 분쟁이 과열되고 이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민주당 당원 게시판 계속해서 분쟁의 장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후보 교체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왔고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닉네임들 다 발췌를 해서 좀 조치를 하자라고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당원 게시판 운영 중단 결정까지 하게 된 건데 이 게시판 분위기 예상했겠지만 아직은 좋지 않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퇴보했다, 뭐 여기가 독재당이냐, 당원들 사이에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건 말고도 지금 또 다른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이 민주당의 문제인 것만은 맞아요. 네, 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황 의원이 그제 저녁 SNS에 윤 후보 지지자들은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다. 그래서 거짓 선동이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반응 좋았을 리 없죠. 네.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냐 논란이 일자 해당 문장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퇴고 과정에서 수정이 되면서 그런 표현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심지어 이 사과글에서도 보수 성향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일반적 해석에 근거한 표현이었다라는 문장을 썼다가 다시 삭제하면서 네. 더 거센 비판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송영길 당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 상대 대선 후보 지지자들을 비판하고 훈계하는 태도 매우 오만하다 이렇게 황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니까 뭐 저학력, 빈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우고 일반적인 이 시각이었다라고 또 해명을 달았다가 또 삭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 얘기도 상당히 위험해요. 뭐 과거에 어느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노인층 뭐 발언했다가 정말 호된 혼이 나지 않습니까? 아까 뭐 윤석열 후보 기성세대에 대한 공격이라고 또 역공 받았고요. 여긴 뭐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황운하 의원의 저런 글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죠. 저런 글을 그러니까 이 사실 SNS에 올리는 글이라는 게 남에게 한번 보여주고 좀 뭔가 이 사전 점검을 받아서 하면 모르지만 저렇게 스스로 올리다 보면 저런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런 실수가 얼마나 양쪽 다 덜 나오느냐가 더 관건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누가 더 실수를 적게 하느냐가 관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